네, 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8년도 7월 31일 날부터 좀 제도 개선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동일한 수입 기자재의 경우에 제조는 이제 국내 제조는 당연히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제 똑같은 기기를 이제 똑같은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 전에는 그 업체 하나하나가 다 따로 받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이 시험을 하는데 300만 원이 든다라고 하면은 A, B, C 세 사람이 모여서 또는 뭐 5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10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n분의 1로 계산을 합니다. n분의 1로 계산을 하고 인증은 개별 인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뭐 A 회사, B 회사, C 회사 또 더 많으면 D 회사, E 회사가 있을 수 있죠. 다는 이제 시험 비용이 3개 회사다 그러면 300만 원의 시험 비용이면은 100만 원씩만 시험 비용을 내면 되는 제도죠. 이런 것들이고 이제 시험 기관에서는 시험 성적서를 개별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세부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동일기기 확인을 통한 전파 인증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예, 적합 인증에 대해서는 뭐 전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기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기기가 무슨 기기에 많이 적용돼 있다. 무슨 기기 중 일부 특정 소출력 무슨 기기 그리고 소출력 기기 전개 강도로 측정하는 기기들은 적합 등록으로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구비 서류가 이것들은 다 정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정부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서버에 올려놔야 된다. 사용자 설명서, 시험 성적서, 그다음 외관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그다음 회로도, 대리인 지정서. 자, 부품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부품 배치도를 정확하게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진을 잘 찍으면 됩니다. 사진을 잘 찍되 파트 넘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식별이 가능하도록 찍어줘야 됩니다. 왜? 이거는 왜 맞습니까? 사후관리 때문에 맞습니다. 사후관리 할 때 비교를 해서 정말 이게 인증 초기 당시하고 같으냐라고 확인하는 절차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사실 어떤 경우에는 많이 바뀌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부품이 일부 뭐 제조가 안 돼서 대치가 됐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이걸 바꿔야 되는데 미처 생산하느라 판매하느라 바빠서 못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들은 우리 고객 관리를 잘 해서 정부 방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그죠? 시험을 또 할 경우에는 시험을 다시 하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무선 통신 기자재가 해당되며 정부가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게 이제 적합 인증이고요. 적합 등록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본인이 시험 성적서를 비롯한 모든 자료는 시험 기관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합하는 증명서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그런데 이제 그 심사 관보 공고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모든 게 법적으로 관보에 공고될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전자관보라고 치면 대한민국 치지 말고 전자관보로만 쳐도 매일매일 관보는 나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보 나옵니다. 관보에 실릴 때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인증서 나오는 날짜와 관보에 실리는 날짜는 조금 다르긴 해요. 이 인증서가 먼저 나오죠. 인증서 나오고 이 관보는 매일매일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달치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관보에 실리는데 어쨌든 법적 효력은 관보에 실릴 때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이 장비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관보에 실려야 됩니다. 또 그렇게 실어주고 있고요. 예, 국민정보연구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예, 적합성 평가 현황 검색이 나오죠. 예, 거기는 이제 리얼타임으로, 그죠? 실시간으로 인증에 대한 내역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다 나오고, 통계도 다 나오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말 법적으로 본다면 관보에 실리는 시점이 예, 인정을 받은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알고 있고 조금 유연하게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합 등록에 대한 것들은 보통이 예, 전자파 기기가 거의 대부분 전자파 기기는 100%가 적합 등록이고요. 일부 그 무선 기기들 또 뭐 유선 기기들도 대부분 셋톱박스를 제외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구비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증명 확인서와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 지정서는 누굴까요? 시험기관의 장이죠. 그렇죠? 예, 시험기관의 대표이사가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처리기한은 즉시 처리가 되겠죠. 하루입니다. 하루 만에 처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만 제대로 붙어 있으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건. 예, 그게 적합 등록의 기본 취지다. 변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또 변경은 또 심사를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시험기관은 그 적합 등록자라 하면 시험기관이죠. 시험기관은 이런 서류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는 제조자가 가지고 있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회로도는 EMC에서 생략 가능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EMC는 그 전자파 총량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파가 총량이 얼마냐를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회로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버깅하고 그건 뭐 다른 문제고 인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적합성 평가 관점에서 볼 때 회로도를 내야 할 당위성은 없어요. 무슨 기기는 그 회로도의 핵심 포인트를 찍어야 시험이 가능하지만 전자파는 그 함체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총량 또 뭐 7가지 항목 있지 않습니까? 뭐 버스트 시험이라든지 뭐 서지 시험 이런 것들도 다 함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 내 어떤 회로 그거는 디버깅이 문제다는 거죠. 그 인증하고는 다른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회로도는 제출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복합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적합 등록 절차에 준용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구성품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하나 조립을 하고 싶어.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컴퓨터 본체를 아예 EMC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부품마다 다 EMC 시험을 받은 것들을 장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제품 구성 확인서 그러니까 뭐 마더보드, 하드디스크, 메모리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부품
파워 스플라이어 뭐 이런 것들을 각각 인증을 다 받았다. 그러면 기자재 구성품 확인서만 내면은 그거는 인정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일부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정받은 게 없다면은 다시 그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 그 조립 컴퓨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정 인정, 이거는 참 좀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자, 우리 지금 IT 기술이 너무나 빨리 변하죠. 사실 저도 나이를 꽤 먹었지만 매일매일 공부를 합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또 구글에서 보고 찾아보고 또 각종 매체를 매일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여러분들도 보다 제가 뭐 머리가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순발력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IT 분야에 종사하는 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한다 하더라도 법 제도가 장비보다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나와야 법 제도를 만듭니다. 기술 기준을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주되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어떤 그 프로세서에 의해서 내줘요. 근데 이제 이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냐? 적합성 평가 기준, 그 기술 기준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시험 방법이 없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우선 그 인정을 허용하고 하는데 그냥 내주는 게 아니에요. 신청서 받고 첨부 서류로 기술 설명서, 시험 성적서 아닙니다. 시험 성적서라는 것은 기술 기준에 의해서 적부를 판단하는 게 시험 성적서 아닙니까? 그죠? 시험 성적 받을 수가 없죠. 기술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술 설명서,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고, 뭘 하고, 어떤 주파수를 쓰고, 어떤 영향이 있다는 기술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체 시험을 하고요. 근데 본인이 국내 시험, 회사에서 시험한 최대한 시험을 많이 해서 시험 성적서를 내고, 사용자 설명서, 외관도 이런 것들을 내가지고, 심사를 받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잠정인정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정말 시급성이 있고, 할 경우에는 그 기술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시험 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우선 인정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잠정인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잠정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기준이 마련되고 시험 방법이 마련되면 그때 가서 본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자민원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보셨을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면은 회사 아이디로 아마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공인인증서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을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변경 및 표시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경사항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담당자의 판단에 주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정보다도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유 없이 한다는 건 아니고 규정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적합 인정의 경우에는 이런 서류를 내라. 시험 성적서, 외관도, 회로도, 부품 배치도, 변경 전후 사진, 이런 것들을 내고요. 크게 나눠서 기술 기준 변경과 유지관리에 관한 변경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에 관한 변경은 서류의 변경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법인명이 바뀌었다든지 대표자가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 등록 증명 또는 뭐 폐업 사실 증명, 우리 회사가 이제
이 사업을 안 해. 뭐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즉시 처리를 해 줍니다. 이거는 유지 관리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단순 변경사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기술 기준과 변경되는 사항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시험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시험을 하지 않고 서류로 가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이라는 게 조금 어렵다는 거죠. 참 애매하고 담당자의 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변경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신규로 인정을 받는지 좋은지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신청자의 합리적인 어떤 요건에 따라서 우리가 안내를 하고 그런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보면은 자 복잡합니다. 좀 기술적으로 들어갑니다. 회로의 변경, 인쇄 회로, 이 PCB라 그럽니다. 구성품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 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변경. 이 형식 기호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무선 기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형식 기호를 보면은 주파수, 그 다음에 채널 수, 또 출력, 지금 출력이 안 들어가고 공중선 전력, 또 공중성,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 거, 그 다음 채널 수,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 형식 기호에. 지금 형식 기호가 많이 간소화돼도 그런 것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선 기기는 주파수나 채널이나 또는 그 안테나 인입 전력이 바뀌면은 무조건 변경, 기술 기준 변경을 본다는 거죠. 시험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고요.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능을 구현 추가함으로써 시험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기술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또 단순 변경이 있어요. 하드웨어 변경은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적인 기기를 차단, 삭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느냐, 삭제하느냐. 삭제나 용량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은 변경이 아주 단순합니다. 변경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뭘 소프트웨어를 해가지고 이것이 뭐 주파수나 또 기술 방식이나 전파 형식이나 이런 것들 채널 수가 달라진다. 이건 다른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험도 해야 되고 변경 신고를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뭐 사실 강의를 하면 이 페이지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냥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 변경이냐 아니면은 좀 복잡한 변경이냐. 단순 변경은 수동소자. 수동소자라 하면 RLC입니다.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조 회로의 그 부품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대체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좀 단순 변경으로 본다. 그죠? 일단 다이오드도 반도체지만 상당히 단순합니다. 뭐 트랜지스터하고 틀려요. 그래서 단순 변경으로 보고 정기적인 회로로는 동일하게 용량을 축소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용량을 확대하는 건 안 돼요. 축소하는 경우에는 단순 변경이라고 합니다.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에서 구성품을 빼오는 거, 추가하는 건 안 돼요. 빼는 것들은 단순 변경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이 쉽습니다. 추가를 하고 용량을 늘리고 모드가 바뀌고 뭐 이런 경우에는 시험을 해야 되는, 재시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 기준을 적용한 기자재의 단순 변경은 요게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여기 파란 표시를 해놨죠. 제도 개선을 한 겁니다. 무슨 모듈이죠, 모듈. 이 모듈이 뭐냐면 한 개의 모듈을 받아가지고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모듈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사실 거의 같습니다. 이 모듈 하나 가지고 100개의 기기를 쓸 수가 있어요. 예, 비슷한 기기를. 그러면은 그 모듈 하나 인정받았어. 그러면은 그 기기에 대해서는 그걸로 그냥 대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또는 무슨 모듈을 있던 거를 빼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단순 변경으로 본다. 그리고 변경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구적 정의적 특성이 동일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자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부품이 나왔어요. 근데 A-1이 나왔어. 그런데 정기적인 특성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입증하느냐? 데이터 시트라고 있습니다. 항상 반도체 소자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 시트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거의 나와요. 그 부품 번호를 치면 나옵니다. 그 데이터 시트를 제출해서 이게 정기적인 상수나 이것들의 변경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변경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제 시험원들이 잘 보셔야 될 문제고, 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술적인 거라서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시험원들이 잘 걸어내야 한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똑같다고 이제 그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변경 신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 회로 동일하고 단순 저장 용량만 변경된 기자재, 이런 것도 생략해도 됩니다. 변경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적합성 평가 표시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험원도 중요하고 또 마케팅이나 관리하는 부서에도 중요합니다. 이게 KC 마크인데요. 시험 인정은 다 받아놓고 인증서까지 받았는데 이거 표시를 안 해가지고 과태료 물고 이런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반 회사는 잘 모릅니다. 왜?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정시험기관에 시험 받아가 인증서 나왔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증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 KC 마크를 붙이지 않으면은 인정받지 않은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디 붙이느냐라고 했고 어떻게 붙이라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 붙이느냐? 박스에도 붙이고 제품에도 붙여야 돼요. 박스는 왜 붙느냐? 단속할 때 이게 인정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게끔 박스에도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는 당연히 붙여야 되겠죠? 제품에는. 그래서 이걸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KC하고 요 식별부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식별부호라는 게 뒤에 나오는데요. 식별부호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IT기기, 전자파기기, 무슨 기기 이런 것들은 R로 시작합니다. 전파법을 영어로 하면 radioact입니다. radioact이기 때문에 그 약자를 사서 첫째 R자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R자를 식별부에 처음 붙였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증해준 K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식약처도 다릅니다. 예.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데 두 개를 다 적어줘야 됩니다. 식별부에.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수입 기자재 통관 사항인데요. 자, 통관을 하기 위해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필요한데 이미 세관에서도 유니패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증이 되면 다 검색이 됩니다. 되지만
사전 통관을 하기 위해서. 사전 통관을 위한 거는 무엇이냐? 주로 이제 샘플 들어오는 겁니다. 샘플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하냐 하면요. 지정 시험기관에서 임시번호를 받습니다. 임시번호를 우리가 기록하고 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임시번호를 주면은 그 임시번호를 관세청에 제출하면은 그 시료가 통과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봤죠. 그러면 이제 적합이 되면 인증서가 나오죠. 그걸 제출하면은 통과가 됩니다. 그 포탈 시스템이 그 통관 포탈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니패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요.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인증서를 제출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인증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전 통관 확인 신청서를 교부받으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통과를 하고 인증을 마냥 안 받느냐? 아닙니다. 60일 내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의 표시, 요 앞에 KC 마크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 KC 마크, 그 디자인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KC 마크는 원칙적으로는 남색인데, 남색을 통일해버리면 이 디자인 문제가 있잖아요. 요즘은 특별히 이 스마트폰이나 아주 작은 기기들은 그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죠? 근데 전혀 맞지 않은 남색을 쓰라라고 하면 고집하면 원칙은 그렇대. 제품의 바탕색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색채가 가능하도록 이것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음각, 양각도 가능합니다.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를 해서 사용 설명서의 표시를 이런 것들 상호명, 기사지명 하면 되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기기는 KC 마크 붙이기 어렵겠죠? KC 마크 붙이고 밑에 식별 번호까지 적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런 또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소형 제품, 단면적 400mm 제곱. 400mm 제곱이 엄청 큰 게 아니에요. 단면적이에요. 전체 면적이 400mm 정도면은 뭐 동글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는 표시하기 어렵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포장에만 합니다. 포장에만 하고 KC 마크를 표시하든가 식별 부호를 표시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아주 작게.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포장에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내 이식용 심장박동기 여기는 안 되겠죠. 이 화학물질이 보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체내에 넣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포장에만 표시를 하라. 뭐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예. 수입자의 경우 구매자가 제품,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인증은 다 받았어요. 자, 중국제라고 합시다. 중국제인데, 그러면은 이게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통관 과정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거를 스티커를 다 중국에 보내줬어요. 보내줘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중국에서 이 제품마다 다 붙여가지고 오는 게 맞습니다. 네, 맞죠? 그런데 이걸 좀 개선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박스를 다 뜯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스티커를 제공하면은 뭐 적합성 평가 여기 통관하는 과정에서 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적합성 평가의 표시 방법은 반드시 이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근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파법은 뭐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증한 제품 무조건 R자, 레디오 액트요. 전파법이 R자를 붙인다. 그 다음에 C는 뭐라고요? Certificate 해가지고 적합 인증 제품은 C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슨 기가 많겠죠? 적합 등록은 R, 요거는 registration, 등록했다는 말이죠.
잠정 인적은 인트림에서 I자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자면은 적합 인정, R자면은 적합 등록, I자면은 적합 잠정 인정. 그렇게 되죠. 자, 근데 뒤에 또 S자가 하나 있습니다. S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안 붙이는. S자는 동일 기자재에 한해서 S를 붙입니다. 동일 기자재가 아니면은 그냥 R-C-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런데 요거 있죠. 신청자 식별 번호. 이게 조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대한민국의 업체가 무지 많죠. 인정을 받는 업체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세 단위로 돼 있어요. 근데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쓸 수 있는 거는 영문과 숫자, 소문자, 대문자밖에 없어요. 소문자와 대문자는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세 캐릭터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이 신청자 정보식별 번호는 자기 회사의 이니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 일렉트로닉스 컴퍼니, SIC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SIC라고 써야 되는데 워낙 업체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거 고르기가 바빠요. 쓰지 않는 거 고르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시스템상으로 이게 쉽지를 않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 캐릭터가 포화 상태에 온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넣어도 우리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캐릭터를 넣어도 누군가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포화 상태에 왔는데 이거를 내 캐릭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다. 이건 어떤 전산 코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가 봐요. 예, 그 다음에 제품 식별 번호입니다. 이거는 몇 자까지 쓸 수 있냐면은 14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14자까지 가는 건 없습니다. 모델명이 아무리 길어봤자 모델명이 14자까지 가는 게 있나요?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이것에서 문제되는 것은 못 봤는데 요 회사명 이건 그럼 누가 내주느냐?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최초 인정받을 때. 자기 회사의 고유 이니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제품명을 보통 많이 씁니다. 모델명을. 모델명을 반드시 쓰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필요하면 쓰는데 대부분 모델명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 취소 사후관리 이제 마지막에 돌아왔습니다. 전부 면제하는 게 있습니다. 시험 연구, 기술 개발, 전시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것들은 면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수출 전용으로 국내에서의 문제는 국내법에 따라야 되지만은 이게 뭐 미국으로 전량 수출한다든지 일본으로 수출한다. 그러면 미국의 그 규정을 따라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돼. 또 일본에 한다면 일본의 규정을 받아야 돼. 유럽에 할 경우 유럽의 규정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여기서 만드는 것, 만들어서 그냥 100% 수출하는 것. 이거는 적합 인정이나 적합 등록을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시험하고 연구하고 기술 개발하고 전시 잠깐 했다가 나가는 것. 전시하고 그냥 쓰면 안 돼요. 전시하고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인정 안 받아. 일부 면제가 또 있습니다. 잠정 인정 받을 당시에 적합성 기준하고 동일하게 시험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시켜줍니다. 기술 기준이 만들어졌어. 근데 잠정 인정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뭐 기술 기준이나
지금 만든 거나 그때 시험하니까 대동소이해. 그러면은 시험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일부 면제가 또 있습니다. 예, 이거는 자동차 관리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에 의해서 동일한 시험 항목을 한 경우, 이거는 이중 규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그걸 패스하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법에 의해서 받은 전자파 분야의 것들은 면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 면제. 이게 다 보면 있는데 다 대수가 달라요.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험 제포를 위한 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는 기계는 10대. 기술 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1500대. 뭐 다 다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견본 풍용 기자재는 3대.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고 반입하는 기자재 1대. 이게 지금 많습니다. 직구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직구는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직구를 또 1년간 쓰다가 중고품도 팔 수 있게끔 허용했어요. 직구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양날의 금인데요. 규제를 하느냐 규제를 푸느냐 이런 건데, 국민들의 입장에 봤을 땐 이거 한 개 쓰면 내가 혼자 쓰는 건데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다른 전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걸 직구를 해서 쓴다? 그것도 또 규제해야 될 것 같고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직구 단 한 대입니다. 말이 2대 가지면 안 됩니다. 한 대. 모델당 한 대 기계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해주고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구할 때 여러분들 2대 사지 마시고 3대 사지 마시고 친구들 똑같은 모델 사주면 통과는 안 됩니다. 딱 자기 본인이 쓰는 것만 직구하는 거는 인증이 면제된다는 거죠. 수출용으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한이 없고 이거는 인증 면제입니다. 우리나라 쓸 거 아니니까요. 전비용 면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문 제작하는 용선이라 그러는데요. 선박 있죠? 선박에 쓰는 통신 기자재, 이런 것들, 항공기에 쓰는 기자재, 이런 것들에 쓰는 건데 이것도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기계, 이런 것들은 시험 인정이 모두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 또는 조립, 본인이 만들어 쓰는 아마추어 모형 무슨 기기, 이것도 인정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적합성 평가를 받은 내장 구성품, 다 부품들이 인정받았어. 이럴 경우에 조립한 거, 이거는 안 받아도 된다. 단 안내문은 표시를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된 게 있어요. 파란 거 추가됐다는 거죠. 무슨 모듈 같은 거 포함된 경우에도 또 학습용, 과학 실험, 코딩용 이런 거 있죠. 학교에서 쓰는 거. 이런 것들. 단 안내문에 표시는 해라. 왜? 사후관리 때문에 그런 거죠. 단속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단속 대상이 아니냐를 듣는데 이것들은 과학 실습용으로 쓰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런 거죠. 면제 절차는 이러한 절차로 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일이고요. 이것도 다 유니패스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 발급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면제를 생략하는 기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면제까지도 필요 없는 기기죠. 이런 것들. 이번에 추가로 된 게 과학 실습용 조립품 세트,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타 법령에 의거,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법령, 의료법이라든지 자동차 관리법이라든지 여기에서 한 거 EMC, 이거는 면제 확인도 필요 없다는 생략. 제외 대상, 디지털 기기류,
뭐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조건은 9kHz의 타이밍 펄스를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딱 알아보면 돼요. 알아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예외가 있어요. 이런 것들. 단순 계산기, 전자계산기 있죠. 요거는 안 봐도 된다. 그 다음 디지털 체중계 있죠. 체중계. 디지털 체중계. 디지털 온도계. 그 다음에 디지털 체온계, 혈당계, 수평계, 멀티미터. 이런 것들은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뭔가 회로가 좀 복잡하면서 클락을 9kHz 이상 발생한다. 그럼 형광등 단순하지 않습니까? LED등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내부에 보면요, 전자회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능동 소재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LED 전등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규격에 의해서 전자파 받은 실제로 전자파가 많이 나옵니다. 규제 안 하면. 그리고 전등은 수가 워낙 많다 작다? 무지 많지. 엄청 많잖아요. 방 하나에도 전등이 몇 개고 뭐 회의실 하나에도 전등이 뭐 수십 개 달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는 전자파가 조금 나오더라도 그거를 뭐지? 합치게 되면은 전자파 총량은 대단히 많아지기 때문에 조명기기는 반드시 LED 등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단순 스피커, 그 안에 정폭기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TV 리모컨, 카메라 렌즈, 전자담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마케팅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중요하답니다. 법이. 예. 법에 어긋나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규정대로 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규정에 있는데 하라는 건 하고, 시험하고, 이런 면제 조항이 있는 것들은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면제 조항이 있지만, 수요자가 내가 인정을 받겠어. 그때는 인정을 해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벌칙이 따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조달청에 납품하는데 어떤 내 제품의 신뢰성, 퀄리티를 위해서 시험받고 뭐 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시험 받겠다.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단순 케이블 아니겠죠, 당연히. 케이블에서 전자파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어떤 클락을 발생시켜 반드시 클락이 발생돼야 그 전자파, 전기와 자개가 이 공간에 복사가 됩니다. 그렇게 공학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합성 평가의 취소. 자, 먼저 무조건 취소할까요? 무조건 취소하지 않습니다. 우선 개선 명령을 합니다. 1차적으로. 사후관리에서 무조건 너 잘못했으니까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 이거를 개선합니다. 언제까지 하시오? 물론 어마어마하게 파장을 많이 일으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명사고 무지하게 크게 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났는데 이 장비 하나 때문에 수많은 인명이 바로 취소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 법이 아니고 다른 법입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한 거고요. 선박법이 이런 데에서 취소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수입, 판매, 사용 중지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선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떤다? 취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내가 이 퀄리티가 나오지도 않는 건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장비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근데 실제 판매하는 거 보니 그거 아니더라. 이건 취소시킬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개선 명령을 했는데도 2차, 3차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당연히 취소시키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번 취소가 되면요, 1년 내는 해당 기자재는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를 당하면 안 되도록 우리가 안내를 잘 해야 되겠다.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이거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여기서 영 해놓은 거는 시행령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영 해놓은 거는 전파법 시행령이란 말입니다. 제118조 제1호에 관련해서 별표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사항이요. 적합성 평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또 벌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은 다 받았어. 그런데 스티커 하나 안 붙였다고 벌칙 받으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적합성 평가를 받았으면 표시하고 인증 마크 붙이고 이런 것들은 안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인증서 밑에 보면은 그 문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 이것들은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 외에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렇게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기준. 여기도 뭐 쭉 있습니다. 상당히 과태료하고 벌금은 다릅니다. 과태료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쉽게 말해서 빨간 줄이 안 올라갑니다. 전과 기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벌금은 전과입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벌금은 틀립니다. 그런 거 보셨잖아요. 뉴스에 국회의원 벌금 200만 원 받아가지고 금배지 뗐다. 그 벌금은, 근데 과태료는 1,000만 원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과태료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냥 금전적으로 국고에 내므로써 그 시효가 만료되는 거를 과태료라고 합니다. 근데 벌금과 그 행위에 대한 법의 그 잣대가 양벌로 준다는 거예요. 벌금은 돈으로도 세금으로 징수하고 벌은 벌대로 받는 게 벌금입니다. 벌금 여러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주차위반 뭡니까? 과태료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근데 음주운전 뭡니까? 벌금입니다. 그거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태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이건 뭐 사실 크지 않고요. 실제로 또 법원에 가면은 또 감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규정은 하여튼 이렇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파법에 따르면은 좀 셉니다. 자, 여기 보면 벌금이라고 나오죠. 전파법, 법은 최상위 법률이라고 그랬죠. 최상위 법률입니다. 법률이 최고 셉니다. 법률은 벌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은 이게 빨간 줄이 꺼인다는 거죠. 자기 오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합성 평가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인증 안 받은 기에 판매하다가 이런 큰 사고가 난다는 거죠. 또 이런 명령을 위반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인증받지 않고 판매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법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법에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시간이 돼서 뭐 몇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만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제 자료를 참고해서 2020년도 10월 21일자로 해서 제도 개선된 내용을 쭉 실어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3시간 동안에 대해 걸쳐서 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해서 전반상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업무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굉장히 만족하겠고요. 사실 저는 그 제도 관련해서 그 일하는 사람은 아니고, 엔지니어로 30년을 살았고, 무선통신 분야의 기술 기준, 시험 방법,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은 무선 설비 규칙 우리 이런 법적인 제도가 아닌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3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또 현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교육은 분야